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사회와 직업윤리 15주 차입니다. 14주 차로 녹화가 끝날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15주 차까지 녹화를 하라 그래서 다시 녹화를 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과서를 전반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반복 또는 복습으로 이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성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수도권은 2.5단계로 이미 올렸고 또 3주간이나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까지 이미 포함이 돼버리는데 좀 힘들겠지요. 그래서 지금 서울 9시 이후에는 다 불이 꺼진 상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에 갈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집도 사실은 우리 아들 친구가 확진자가 됐었어요. 그래서 직접 접촉자는 1주간 격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자마자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확진자하고 직접 이렇게 대면을 했기 때문에 1주간 격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주간 격리한 다음에 바로 또 검사를 하고 다시 음성으로 나와서 지금은 격리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애가 그렇게 격리가 돼버린 상태니까 아빠도 격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까지도 1주간 집에서 집콕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안녕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직접 내 아들이 이렇게 확진자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어서 격리가 되었던 그 일주일간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활동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내년까지가 고비라고 하는데 정말 1년 동안 또 정말 제일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1학년 학생들 너무 정말 대학생활을 어떻게 대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이버로 수업을 해버리게 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이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잘 보낼 수 있다면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 아들 보니까 헬스장도 다닐 수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들아 게임만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이 청춘 지금의 너의 22세가 22세인가요? 23세인가요? 22세. 22세가 너무 아깝지 않느냐.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일단은 12월이니까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한국사를 하나 따는 것이 어떻겠니 하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사라도 방학 동안에 어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한국사라도 얼른 따놔라. 이거는 자격증을 하나 가지면 평생을 가기 때문에 웬만한 대기업이라든지 웬만한 공기업 같은 데서는 웬만한 어떤 회사에서는 이거를 뭐 3년, 5년까지도 충분히 대부분이 미리 따놓으면 상관이 없으니까 어차피 하나 따놔야 될 것 미리 따놔라. 제가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했으니까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방학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나를 위한 시간, 어차피 여러분들은 좋은 취업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시기가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가치를 높여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또 어학을 한다거나 또는 한국사를 딴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방학 동안에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면 그나마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그나마 조금 덜 아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군대 가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계획들이 있겠지만 이런 계획들을 잘 꼼꼼히 잘 만들어서 계획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청춘에게 주기는 아깝단 말을 하잖아요. 왜? 이 청춘이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청춘을 청춘에게 주기는 아깝다.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춘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성적은 다시 설명합니다. 기말고사가 50%고요. 출석이 20%입니다. 태도가 20%고, 태도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수업 태도를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석하고 과제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석 점수가 거의, 40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기말고사 50, 출석 태도가 그때그때 제때제때 출석을 했느냐, 이게 40이 된다는 겁니다. 과제는 10점입니다. 과제는 아예 강제 미시까지 써서 제출하기 했는데 이게 13, 14, 15차씩 과제란에 여러분들이 꼭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 메일로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제 메일로 제출하신 분들은 이미 내신 분들은 제가 뽑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과제란에 15차시 내주시면 더 좋겠지요. 13차시, 14차시, 15차시 과제란에 따로 나의 강점 20까지 써서 이거는 과제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나를 좀 한번 되돌아보면서 써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제를 꼭 한번 얼른 13, 14, 15차시에 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안 내신 분은 15차시에 과제란에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과제란에 내시기 바랍니다. 출석만 잘해도 여러분들 A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석 체크 잘 하시라고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직업 세계의 다양성을 알고 직장 생활에서 부딪히는 윤리적 고민을 성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냈는데 교육의 목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하겠습니까? 최종의 교육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10번도 더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독립입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 살아있는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그랬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인데 그 독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직장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시절에 나에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살아야지만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왜 이 현대사회 직업윤리라는 과목이 새로 생겼냐 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대한 윤리의식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또 알바를 하더라도 알바에 대한 어떤 윤리의식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좀 심어주자. 그리고 직업 선택이라는 것은 직업 윤리라는 것은 직업 선택에까지 포함된 것이다. 너에게 맞는 직업, 너가 원하는 직업, 너가 정말 여기서 어떤 생활을 앞으로 인생을 꿈꾸는가에까지도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직업 윤리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직업 선택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직업 윤리이다. 그래서 이거 직업 윤리에 대한 어떤 것들도 한번 알아야 된다 해서 이 과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업세계 다양성과 직장 생활에서 부딪히는 윤리적 고민까지도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이 수업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현대사의 직업윤리는 이 책은 여러분들이 꼭 사셔야 시험을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직업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직업이란 무엇인가? 직업이 주는 정체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사전적으로 의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직업의 정의라고 사전적 의미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직업이 주는 정체성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자, 보자면은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름, 나이, 직업을 묻는 물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규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름, 나이,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이 나를 규정하는 어떤 성질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도 잘 가져야 된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직업감과 직업의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직업관을 보자면 첫 번째로
보수지향적 직업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큽니다. 물론 이거는 생계 유지에 가장 큰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보수지향적 돈 하다가 우리는 돈 하다가 죽을 정도로 보수지향적이고 경제적 가치를 크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개성 발휘의 자아 실현의 어떤 나는 지향적인 어떤 직업관을 갖고 싶다. 뭐니 해도 돈이지만 그래도 돈보다는 나는 나의 삶의 가치, 이런 내면적 가치에 충실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개성 발휘의 장을 갖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는 사회 역할의 실현, 기여 지향적 직업관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보수가 적더라도 자신이 지향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NGO 활동을 하신 분들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나는 생계 유지의 수단, 어떤 보수 지향적인 것보다는 나는 사회 역할의 실현이 더 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뭐 나는 환경 운동을 하고 싶어. 뭐 이런 운동. 이렇게 하면서 거기는 그 어떤 생산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사회의 역할에 실현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인의 직업의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순위는 교사, 요리사, 경찰이라고 합니다. 근데 학부모가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은 공무원, 중등교사, 교수, 초등교사, 간호사, 의사 순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바라는 직업은 거의 뭐 교사 이런 것들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 연한이 길며 가장 안정된 직업을 제일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요. 저도 우리 애들이 가장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보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어때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지 능력 여하에 따라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애들이 희망하는 어떤 지들이 원하는 희망이 곧 나의 원하는 희망이지만 그래도 나는 정년 연한이 길며 가장 안정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큰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얘를 최하 한 5, 6억 정도 내가 딱 10억 정도 이 정도 물려줄 수 있고 내가 너한테 이거를 줄 테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애기가 셋이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안정된 직업을 갖고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애기가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우리 큰애한테는 그런 어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한 번쯤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능력이지 지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아기가 하나라면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도 해보겠지만 아기가 저는 셋이나 되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공무원이나 중등교사나 이를테면 어떤 공사라든지 어떤 그 출연한 그 공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어디 뭐 국가기관 이런 데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희망 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업의 보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가 직장을 다녔을 때 어떻게 돈을 주는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잖아요. 영공급 제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개개인의 학력, 자격, 연령 등을 감안하여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공급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봉제라고도 하죠. 공무원이라든지 뭐 어떤 또는 공사라든지 또는 국가기관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호봉제로 하겠잖아요. 그래서 교사도 마찬가지 호봉제잖아요. 뭐 연령하고 그 능력에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을 연공급제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제라는 거 뭐냐?
기업이 종업원의 임금을 1년 단위로 사전에 결정하고 종업원에게 1년치에 대한 임금 보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라든지 대기업, 임원 등은 보통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계약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 직업의 보상에는 연봉제가 있고 연공급제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장. 도대체 윤리이론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윤리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말하는 거지요. 도덕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이나 규범을 말합니다. 자, 윤리라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이고 도덕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규범.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이나 비슷한 이야기지만 도덕이라는 것은 약간 행동, 실천을 말하는 어떤 그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윤리적 규범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만큼은 너가 지켜야 돼. 이것을 안 지키면 이건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감옥에 가야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자, 윤리의 사고적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해야 돼. 윤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돼. 우리가 여기 문화에서 한국이라는 문화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산다면 공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보편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떤 그러한 것들 공평해야 되고 또는 너나 나나 어떤 똑같이 그러한 것들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화 기능이라는 것은 이거는 조금 좀 정당화되지만은 다양성 어떤 기호 등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당화 기능이 정당화가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취향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법에서 윤리에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 언니랑 같이 밥을 많이 먹을 때가 있는데 언니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밥을 많이 오랫동안 씹어야 된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있어서 막 이렇게 빨빨 이렇게 씹어요. 그러면 버는 사람이 좀 나는 언니 뭐 급해? 왜 이렇게 밥을 좀 천천히 씹어봐 그랬더니 막 이렇게 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빨리 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씹는 거하고 그렇게 급하게 씹으면 언니 밥은 혼자 먹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여럿이 먹을 때는 밥은 먹는 거는 음식을 먹는 거는 문화야. 그렇기 때문에 언니 그렇게 먹으면 남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거야. 그래서 좀 밥을 천천히 씹어봐. 이제 언니니까, 친언니니까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다. 이것도 하나의 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정당화가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소리를 내서 먹는단 말이에요. 짭짭 소리가. 그래서 지금 누나들이 카우, 카우 하고 너는 소냐? 이렇게 뭐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비음이 있어서 코로 숨을 못 쉬니까 그런갑다 하고 어렸을 때는 얘가 코로 숨을 못 쉬니까 그런갑다. 코를 풀고 와서 한번 밥을 먹어볼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이야 이거는 밥을 먹는 거는 문화란다. 조심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건 윤리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것들은 문화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윤리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취향이나 감정이나 실천적 지혜, 신명론, 편견 이런 거는 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런 거는 윤리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윤리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하고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편견 이런 것도 윤리가 아니다.
또 의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만 되는 도덕률을 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만 되는 도덕률, 이건 의무론이다. 자, 결과론. 행위가 좋은 결과를 낳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이다. 자, 옛날에 제가 설명을 했겠지요. 쌍둥이, 샴스 쌍둥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사람이 죽어야만 이해는 살 수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어때? 둘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있는 아이를 살리고 심장이 없는 아이를 수술을 하자. 이게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행위가 좋은 결과를 낳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결과론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3장. 일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개념. 자, 일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것을 생산하거나 성취하기 위한 노력, 노고, 수고, 노동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니까 3장이 넘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사전으로 보니까 3장이 넘는 건데 그거를 요약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일의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떤 것을 생산하거나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나 노고, 노동, 수고 등이 그 핵심적 의미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일과 고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 지금의 이스라엘 국민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합니다. 일은 신의 저주로 인해 주어진 형벌이라고 받아들여졌다. 왜? 성경에 처음에 구약에 나올 때 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그래서 너는 벌을 줄 거야. 그 벌이 뭐냐? 남자 너는 처자식을 평생 일해서 먹여 살려야만 돼. 라고 성경에 그렇게 이미 벌로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자 너는 평생을 아이를 낳는 고통을 줄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의사들이 많이 있고 많이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서 죽는 그런 것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죽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아기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기가 안 나오면 제왕절개라도 하는데 그때는 무조건 제왕절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기를 어때요? 나면서 죽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과 고통은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을 하는가?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말했죠. 왜 일을 하는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생계 유지가 목적이지만 내면을 키우고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계 유지가 첫 번째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먹고 사는 것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생계 유지가 목적이지만 그래도 이 생계 유지를 꼭 생계 유지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럼 내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일이 또 즐거우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일을 즐기면서 또 그 일이 조금 고달프더라도 또 일이 끝난 다음에는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벌어서 그 돈으로 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 내 아이들과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가.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 돈이라는 것은 행복하고 잘 살고 내 삶을 즐기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